안녕하세요. 경제신문 기자 임현우입니다. 오늘은 경기와 관련된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경제 용어들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뭘까요? 더 부유해지고 잘 살기 위해서죠. 이 나라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하기 위해서인데요. 경제가 성장한다는 건 기업의 생산이 증가하고 또 투자와 고용이 활발해지고 국민들의 소득과 소비가 늘어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경제에서 성장 못지않게 복지나 분배도 중요합니다만 사실 이런 건 역시 성장이 멈춰버린 상태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나라, 어떤 정부든 간에 방법론은 좀 달라도 지속적인 성장을 경제의 최우선 목표로 삼는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소개할 첫 번째 키워드는 경제성장률입니다. 경제신문에 쏟아지는 수많은 지표들 중에 가장 중요한 딱 한 가지만 골라라 하면 저는 경제성장률 꼽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성장률은 금리나 환율 이런 것과는 다르게 그 자체가 재테크에 활용되는 숫자는 아닙니다. 다만 국가 경제의 현재 상황 또 향후의 성장 잠재력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경기 흐름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의 정확한 정의는 실질 GDP가 바로 전 기간보다 몇 %나 늘었냐 줄었냐를 말합니다. 분기 단위로 발표되고요. 분기를 차곡차곡 합치면 1년 단위로도 볼 수 있겠죠. GDP, 국내 총생산이라는 건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의 영토 안에서 가계, 기업, 정부, 모든 경제 주체가 생산한 부가가치를 다 더한 개념인데요. 그냥 쉽게 말하면 경제 규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장률은 분기면 분기, 연간이면 연간, 어느 기간 동안 나라 경제 규모가 얼마나 커졌는지를 종합적으로 나타냅니다. 근래 우리나라 성장률 얼마나 되는지 기억하세요? 1980년대만 해도 10% 안팎을 넘나들었습니다. 고도 성장기였죠. 하지만 최근에는 1년에 2%, 3% 성장하는 것도 너무 버겁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제발전 초기의 성장률은 높게 나타나다가 일정 수준의 궤도에 오르면 점차 느려지는데요. 하지만 이 성장률이 떨어지는 걸 원래 그렇다고 넘길 수는 없는 일입니다. 성장률 하락은 경제의 활력이 식었다는 뜻이기도 하고 경제는 어떻게든 계속 성장을 해야 의미가 있으니까요. 이 경제 성장률 통계를 보면 GDP를 구성하는 여러 항목별로 몇 %가 늘고 줄었는지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민간 소비와 정부 소비, 또 건설 투자와 설비 투자, 수출과 수입 같은 항목들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민간 소비는 내수가 좋은지 아닌지, 또 정부 소비는 정부가 재정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썼는지로 이해하면 됩니다. 건설 투자와 설비 투자에서는 기업들의 투자가 얼마나 활발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도 중요한데요.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서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종합이 돼 있으니까 이 경제 상황을 압축적으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경제 성장률은 최신 통계를 얼른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3번이 나옵니다.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 순서로 공개하는데요. 이 속보치는 한 분기 끝나면 28일 안에 뚝딱 나오고 잠정치는 조금 더 정밀하게 집계해서 70일 안에 발표를 합니다. 이 잠정치는 속보치랑 대부분은 같은데 혹시 차이가 많이 나면 그게 또 뉴스가 되기도 하고요. 확정치는 한참 뒤에 나오다 보니까 별로 주목은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나간 일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에 관심이 많잖아요. 국내외 여러 기관들이 내놓는 성장률 예측치도 참조해 볼 만합니다. 정부나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OECD나 IMF 같은 국제기구들, 또 무디스, S&P, 피치로 대표되는 글로벌 신용평가사들, 또 민간 투자은행과 연구소 등등이 한국뿐만 아니라 주요 국가, 또 세계 전체의 성장률 전망치를 정기적으로 발표합니다. 만약에 여러 기관에서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을 잇따라 하향 조정했다면 이거는 거시경제가 상당히 어두운 상황이니까 심각한 이야기로 다뤄질 수가 있겠죠. 성장률이 잘 나오려면 내수, 투자 여러 가지가 잘 돼야 되겠지만 우리나라는 수출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수출이 잘 되는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통계, 경상수지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한 나라가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모두 자급자족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무역을 통해 해결하게 됩니다. 또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서 회사를 세우기도 하고 현지에 취업해서 돈도 벌고 여행이나 유학 다녀오기도 합니다. 이 국경을 넘나드는 이런 경제적인 거래에는 반드시 외화가 오가게 마련인데요. 이런 외화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국가 단위에서 가계부 쓰듯이 체계적으로 기록한 게 국제수지표입니다. 이 수지라는 게 수입과 지출입니다.
국제수지는 지금 보시듯이 항목이 워낙 다양해서 너무 복잡합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국제수지표에서 경상수지 그리고 경상수지 안에서는 상품수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웬만한 경제뉴스 읽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습니다. 우선 경상수지는 경제적인 상거래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 그러니까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수출과 수입의 결과가 이 경상수지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여기서 왜 상품 수지가 가장 중요하냐면 눈에 보이는 상품들, 그러니까 반도체나 자동차, 선박이나 철강처럼 우리가 많이 수출하는 물건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수출이 더 많으면 경상수지가 플러스, 또 수입이 더 많으면 마이너스인데요. 이 상품 수지의 흐름만 봐도 경상수지의 상당 부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본다면 서비스 수지 정도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 거래의 결과인데 여행이 대표적일 겁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오면 플러스, 또 우리가 해외여행 많이 가면 마이너스입니다. 본원소득 수지에는 투자로 얻은 배당이나 이자, 또 일을 해서 받은 임금 같은 것들이 포함되고요. 이전소득 수지는 아무 대가 없이 주고받는 이런 가족 간의 송금, 무상원조 같은 것들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다 보면 경상수지, 상품수지라는 단어 말고 무역수지라는 지표도 자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무역수지는 개념이 훨씬 간단합니다. 그냥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건데요. 관세청의 수출입 현황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국경을 드나드는 물품의 통관을 처리하는 곳에 신고된 자료를 봐도 수출입 현황을 쉽게 파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상품 수지와 무역 수지는 물건을 수출입한 결과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비슷한 개념이라 방향성도 같기는 한데요. 숫자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집계 방식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다만 경상수지 계산하려면 되게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데 무역 수지는 통계가 금방금방 나오는 이 속보성 때문에 뉴스에서 많이 다뤄집니다. 한 달이 끝나고 새로운 달이 시작되면 곧바로 지난달 무역수지 얼마였다 하고 나오거든요. 이 품목별로 국가별로 세부적으로 볼 수도 있어서 최근에 우리나라 수출이 어땠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고 나중에 경상수지도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동시장 현황을 보여주는 기본적인 지표인 고용률과 실업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 같은 직장인들은 일하기 싫다 이런 말 습관적으로 많이 하지만 사실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삶이 꼭 행복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생계 유지의 도구가 아니라 자아 실현의 수단이라고도 하니까요. 국가 관점에서도 노동은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정말 핵심적인 이런 생산 요소의 하나입니다. 고용률과 실업률을 쉽게 이해하려면 잠깐 인구 통계 관련된 용어 좀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생산 가능 인구, 이건 15살 이상 인구를 뜻하는데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로 나눕니다. 여기서 경제활동이라는 게 취업해서 일하고 있는 것, 그리고 취업하기 위해 구직 활동하는 것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는 취업자, 실업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비경제활동 인구는 나이는 생산 가능 인구에 포함되긴 하지만 경제활동에 참가할 의사나 능력은 없는 분들, 전업주부나 은퇴자, 학생 등등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고용지표 얘기로 돌아가서 고용률은 생산 가능 인구 중에 취업자의 비율입니다. 이 15세 이상 인구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취업 중인지를 나타내고요.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실업자의 비율입니다. 경제활동을 참여하기를 원하지만 취업을 못한 분들이 얼마나 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일명 취준생, 취포자 이런 계층은 실업률에는 들어가질 않습니다. 취업 상태도 실업 상태도 아닌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돼서입니다. 그래서 취업난이 너무 심해져서 취업을 포기하는 사람이 늘면 실업률은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고요. 경기가 회복될 때 일자리 찾는 데 나서는 사람이 다시 늘면 실업률이 올라가는 특이한 현상도 생길 수 있습니다. 완전 고용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일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원칙적으로 전부 고용되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다만 경제가 아무리 좋다 그래도 실업률은 0%가 나올 수는 없죠. 완전 고용이 실업률 제로는 아니고요. 선진국 정도 되면 통상 2, 3% 정도면 완전 고용이라고 합니다. 이런 복잡한 계산식을 굳이 말씀드린 건 한 가지만 봐서는 고용 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고용률, 실업률도 봐야겠지만 취업자 수의 증감이랄지 또 어떤 연령대, 어떤 부문에서 취업자가 많이 늘었는지 이런 거를 균형 있게 들여다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좀 여기서 이제 경기를 비유하는 다양한 용어들도 좀 맛보고 가겠습니다. 사실 요즘 경기 너무 안 좋아요. 이럴 때처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경기라는 단어는 국민 경제의 총체적인 활동 수준을 의미하는데요.
이 1년마다 사계절이 있는 것처럼 경기도 상승과 하강을 되풀이하게 되는데 경제학에서는 이걸 경기순환이라고 부릅니다. 경기가 나빴다가 좋아졌다가 하는 과정과 관련돼서 재미난 비유들이 꽤 많은데요. 경기가 침체되는 과정을 착륙하는 비행기에 빗대서 표현한 걸로 소프트 랜딩과 하드 랜딩이 있습니다. 이 소프트 랜딩은 활주로에 부드럽게 내려앉는 연착륙에서 유래했는데요. 급속한 침체나 실업 증가를 야기하지 않고 경제가 서서히 가라앉는 겁니다. 이 반면 하드 랜딩은 비행기가 부서질 듯이 거칠게 내려앉는 경착륙인데 경기가 콱 내려앉으면 가게나 기업, 정부 모두 충격이 크고 회복하기도 더 힘들 수밖에 없겠죠. 불황을 피할 수가 없다면 하드 랜딩보다는 차라리 소프트 랜딩이 나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나빠지던 경기가 반짝 좋아지는 듯 했다가 다시 속절없이 무너지는 이런 상황은 더블 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뭘 찍어 먹는 소스를 디핑 소스라고 하잖아요. 두 번이라는 뜻의 더블, 또 급강하를 의미하는 딥을 합친 말입니다. 이 반대로 경기가 너무 좋을 때를 비유하는 용어들도 있습니다. 골디락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영국의 전래 동화를 보면 골디락스라는 소녀가 숲속을 헤매다가 곰이 끓여놓고 간 수프 세 그릇을 발견하는데요. 첫 번째 수프는 너무 뜨거웠고 두 번째 수프는 너무 차가웠습니다. 근데 세 번째는 딱 먹기가 좋은 따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적당한 온도의 수프를 이 소녀가 싹싹 비우고 단잠에 빠져들었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골디락스는 경기를 이 동화 속의 소녀에 빗대어서 성장률과 물가 모두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면서 견실하게 성장해 가는 최적의 상황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경기와 관련된 여러 용어들 알아봤는데요. 우리 경제에도 골디락스나 완전 고용이 좀 얼른 찾아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다음 강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